알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저의 경제에 관한 정책을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 여러 경제인들 앞에서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준비된 말씀을 드리기 전에 몇 가지만 먼저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전 세계가 채택하고 있는 경제 시스템이어서 이미 벗어날 수도 또 거역할 수도 없는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가야 하고 또 가장 효율적인 기업 정책들을 통해서 우리 기업들이 국제적 경쟁력을 가지게 하고 또 기업들이 성장해야 그 안에서 국가 부도 창출이 되고 또 노동자들의 일자리도 생겨난다. 이게 저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고 또 정부 정책에 역행하는 시장도 존립하기 어렵다. 이건 사실은 이 기업과 또 시장과 정책과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거죠.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난제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가장 근본적인 심각한 난제는 역시 저출산이다. 전 세계에서 가장 출생률이 낮고 또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전 세계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 이걸 하나의 집단으로 보고 어떤 학자가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사회는 하나의 집단 자살 사회다. 즉 하나의 집단으로 본다면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다. 안 낳거나 덜 낳고 빨리 죽음을 선택하고 스스로. 이게 우리가 처한 어려움입니다. 결국 저출생이 가장 심각한 문제일 텐데 그 저출생의 그 가장 큰 이유도 결국은 미래가 없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희망이 없다. 나보다 내 다음 세대가 더 나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내가 이룬 성취만큼도 이루지 못할 것이고 내가 이 아이를 키우느라고 고생만 많이 하지 아무런 도움도 못 받는 더 슬픈 미래를 보게 될 것이다. 이것 때문에 출생을 포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젊은이들이 남성 청년, 여성 청년 나눠서 극렬하게 대립하고 증오합니다. 기회 부족 때문이죠. 우리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은 뭐 저와 비슷한 시대를 살았지만 고도 성장의 시대, 기회가 많은 시대를 살면서 그 기회를 이용해서 성취를 이뤄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족했던 게 있죠. 자원 배분의 효율성 중시하지 않은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는 이 국가 전체적으로는 효율을 떨어뜨려서 저성장을 초래하는 하나의 원인이 됐습니다.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다고 하는 소위 양극화. 이게 자원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비효율, 이 불공정을 지금 시정할 방법은 없습니다. 저는 이미 이렇게 된 일을 누군가에게 뺏어서 강제로 배분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결국은 저는 길이 경제 볼륨을 키우고 성장을 회복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그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더 포용적으로 모두가 함께 누리는 우리 국제경제기구들이 얘기하는 포용성장의 길을 우리가 가야 된다. 포용성장만이 지속적 성장의 길이다. 이거 전 세계에서 경제학자들, 경제기구들이 주장하고 또 전 세계 각국에 요청하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되는데 성장의 구체적 방법이 뭐냐? 저는 지금의 이 위기 상황이 결정적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기업 경영인에 대해서는 최고의 전문가들이시고 성공을 하신 분들이니까 제가 그런 얘기하면 좀 이렇게 그 훈장 앞에 천잠 없는 것 같아서 조금 죄송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분명한 건 있는 거죠. 이 위기적 상황, 그러니까 유동적인 상황에서는 리더가 어떤 통찰력을 가지고 어떤 해안을 가지고 미래를 내다보고 정말로 합리적이고 정말 뛰어난 정책을 만들어내서 또는 기업으로서는 사업 아이템을 만들어서 거기에 집중하느냐.
그래서 이 위기를 넘어서면 사실 기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추격 경제의 입장에서 이제는 일부 영역에서는 선도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 기업들 독자적인 노력의 결과물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우리는 추격 경제를 정말로 잘 수행해 왔지만 저는 이번에는 이 유동적이고 정말 이 대변혁적인 상황에서 저는 정부의 대대적인 투자 또는 규제 자율화 또는 인재 혁신 또는 기초 또는 첨단 과학기술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투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판을 잘 깔고 경쟁과 효율이 제대로 작동하는 시장 안에서 우리 기업들이 혁신과 창의를 제대로 해나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내면 저는 대한민국에 새로운 기회가 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경제 성장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 단초를 찾자. 그리고 경제 성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기업인들이 자유롭게 세계와 경쟁하고 창업하고 신속하게 기후위기, 산업 또는 디지털 전환에 맞춰서 산업 전환을 해내고 신산업을 창출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 이게 저는 정부의 가장 큰 역할, 차기 정부의 핵심적인 역할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저희가 한 부분으로 어떻게 하면 시장 안에서 우리 기업인들이 자유롭게 창의와 혁신을 통해서 성장하고 또 세계와 경쟁하고 국부를 늘리고 고용을 늘리고 우리 사회를 풍요롭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준비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함께 이 장면을 지켜보고 계시는 기업인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이재명입니다. 오늘은 대통령 선거 후보 등록 후에 첫 일정입니다. 그 첫 일정으로 이재명의 신경제 5대 구상을 보고 드리게 돼서 참으로 다행스럽고 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재명의 신경제는 세계 5강 대한민국을 지향합니다. 1인당 GDP 5만 달러. 지금은 좀 어렵지만 주가지수 5천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 경제의 대전환 그리고 대도약 프로그램입니다. 대전환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일, 이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아무나 할 수는 없는 거죠. 중요한 건 검증된 실적과 역량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성과와 실적으로 검증된 그리고 이런 세계적 위기에 강한 유능한 경제 대통령, 세계 5대 강국의 꿈을 이룰 경제 대통령이 꼭 필요합니다. 진정으로 대전환의 시기입니다. 기후위기, 디지털 전환, 팬데믹, 미중 패권 경쟁까지 세계 경제 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음 정부 5년, 그 5년의 시간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 성장과 발전의 가능성을 결정하는 정말로 중요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이 대전환의 시기에는 제가 살아오면서 느꼈던 것처럼 위기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 분명히 기회 요인이 들어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기에 순응하고 적응하면서 계속 추격자의 삶을 살아갈지 아니면 대도약의 기회로 바꿔서 반발짝 앞서가면서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가 될지 그게 지금 결정해야 될 일입니다. 저의 선택은 명확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살아왔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면서 그 속에서 성취를 이뤄내고 사실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제 선택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겁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이재명의 신경제 5대 구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과학기술, 디지털, 에너지, 그리고 산업 이 4대 영역의 대전환을 통해서 미래 성장 동력을 다시 구축하는 것입니다. 과학기술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정부 조직과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과학기술 대전환이 핵심이 되어야 됩니다. 과학기술 혁신 부총리제 도입,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대통령 빅10 미래전략기술 프로젝트, 이게 필요한 이유입니다. 미래 국가전략기술로 이런 게 들어있고 있죠. 인공지능, 양자기술, 우주항공, 스마트 모빌리티, 차세대 전지, 시스템 지능형 반도체, 바이오헬스, 5G, 6G, 차세대 네트워크, 그리고 탄소 자원화 기술, 사이버 보안, 이런 부분에 우리가 중점적으로 투자해야 됩니다. 기술 분야에 관한 주권을 확립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부 영역에서 성공하고 있는 것처럼 세계 표준화를 우리가 선도해야죠. 다음으로 디지털 대전환이 꼭 필요합니다. 5G, AI, IoT 이런 물적 인프라를 촘촘하게 구축해야 됩니다. 그리고 디지털 전환 교육을 통해서 ICT, 소프트웨어 이런 인재 100만 명을 양성할 수 있고 또 양성해야 됩니다. 디지털 주권 보장, 이를 제도적으로 완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이데이터, 이걸 전 산업 분야로 확장해야 됩니다. 안심 데이터를 도입해서 이 확장된 소위 디지털 영토의 혜택을 모든 기업,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게 해서 디지털 주권을 강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정말로 중요한 거죠. 최근에 아리백이니 EU 텍스노미니 논란이 많긴 합니다. 그러나 아마 기업 하시는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그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아마 매일 느끼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에너지 대전환에 참여해야 되고 또 대비해야 되고 가급적 우리가 선도해 나가야 됩니다. 이 당면한 기후위기에 대응하려면 에너지 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해야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산업고속도로를 만들어서 산업화의 토대를 만들었고, 여러분 모두 아시다시피 김대중 대통령께서 인터넷 고속도로 이걸 만들어서 ICT 산업의 토대를 닦았죠. 이제는 바람과 햇볕이 달리는 에너지 고속도로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그린 산업 강국으로 도약하려면 태양전지, 풍력, 에너지 저장 장치, 그리고 이를 활용한 친환경 미래차 같은 혁신적인 기술 개발, 그리고 융합, 그리고 산업화가 꼭 필요합니다. 대전환기에 혁신적 선도 국가를 위한 마지막 대전환 과제는 역시 산업전환, 산업의 대전환이겠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열어온 주역은 역시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제조업입니다. 제조업을 이제 5만 달러 성장의 새로운 주역으로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버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새롭게 전환해야 된다. 글로벌 보호주의 강화에 맞서서 주력 산업의 제조 공정 혁신, 또 자원과 소재 공급망 자립을 지원해서 산업 주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이제 중견기업으로 그리고 또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튼튼한 사다리를 구축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거죠. 규제 합리화를 통해서 기업의 영속성이 유지되는 방안을 만들어야 된다. 소부장 3.0 프로그램 가동을 통해서 글로벌 소부장 핵심 국가로 우리가 도약해 가야 합니다. 현재 69개라고 하는 이 세계 1등 수출 제품을 저는 충분히 100개 이상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만들어서 중소기업 수출 비중을 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메타버스 무역 플랫폼, 이런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지원 체계 구축도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서비스 수출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의 구조가 정말 혁신적이고 이제 첨단적 영역보다는 이 전통적 영역에 갇혀 있어서 비중은 높은데 효율은 매우 떨어지고 있다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제 서비스 수출에 대한 지원을 늘려가지고
상품 무역 수준으로 확대를 해야 됩니다. 수출 1조 달러 시대 저는 충분히 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통계를 내보니까 연 7.8% 정도 성장을 계속하면 다음 정부 임기 안에 1조 달러를 달성할 수 있게 되어 있더군요. 물론 뭐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은 결국 수출인데 거기서 저는 정부의 정말 혁신적이고 대대적인 역할, 기업들의 창의적인 혁신과 도전, 또 우리 국민들의 협조 이런 것들이 더해지면 저는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차기 대통령 임기 5년 이거는 전 세계의 이 대전환의 시기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정말로 중요한 5년인 것이죠. 이미 세계는 새로운 국제 질서를 위한 글로벌 대전환의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글로벌 대전환 경쟁 속에서 지금까지도 이겨왔지만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허허벌판에서 시작해가지고 이제 10대 경제 대국이 됐는데 그건 결국 우리 국민들의 노력,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그리고 현장에 계신 우리 경제인과 기업인들의 정말 피나는 눈물겨운 노력 덕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세계 5강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야 되는데 저는 그 중심에도 우리 기업인들과 우리 국민들이 계신다고 믿습니다. 위기를 그냥 이겨내는 것, 견뎌내는 것, 극복하는 것을 넘어서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정말 뛰어난 여러분 기업 경영인들이 판단하시기에도 결국 리더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제가 그런 얘기를 논쟁에 잠깐 한 일이 있는데 딴 얘기이긴 합니다만 기업 임원들의 이 보수를 뭐 몇 배로 제한하자.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보수 제한하면 그 유능한 경영 인재들이 다른 데 보수 많이 준다면 다 가버릴 거다. 예를 들면 글로벌 기업들이 매출이 막 수천조, 수백조인데 1% 매출만 늘었다. 예를 들면 경영자의 능력으로 매출이 1% 늘었다. 수익이 10% 늘었다. 라고 하면 그 가치가 얼마나 큰 거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법적으로 4억이 제한이기 때문에 더 이상 못 준다 이러면 누가 그 열심히 하겠습니까? 물론 전 세계가 동시에 그렇게 막아버리면 가능하겠지만 그건 가능하지 않죠. 우리는 국제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우물안 개구리들처럼 우리 안에서 정해진다고 이게 막아지지 않는다. 오히려 국부와 기술이 유출된다. 우리의 역량이 해외로 빠져나간다. 그거 제가 말씀드려서 그런 얘기도 했던 거죠. 무슨 고양이법 이런 거는 의도는 좋은데 이상적이고 공감 가는 부분이 있지만 결국 삼성전자 몰락법 아니냐. 중국이 좋아할 거다. 시진핑 미소법 아니냐. 제가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매우 엄혹한 저의 판단이 들어 있습니다. 그게 시장 경제인 것이죠. 저는 결국 이 리더, 최고 책임자, 지도자의 통찰력과 용기 그리고 검증된 실력과 능력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철저한 우리 국익 중심의 실용주의 그리고 실천력이 꼭 필요하다. 저는 정치인들이 자신의 정치적 가치와 이상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국민들을 희생시키려는 그런 시도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상가도 아니고 시민운동가도 아니고 사회운동가도 아닌 국민에게 고용된 대리인, 고용된 일꾼이기 때문이죠. 권한을 주고 일을 시킨 그리고 보수를 주는 주권자 주인에게 우리는 복무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의 이상과 관념을 실천하기 위해서 국민적 요구를 거부한다든지 수용하지 않는 것은 저는 정치인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친노동인이 무슨 좌판이 얘기하지만 우리 여기 계신 최고 경영자 역할을 하시는 분들은 이상하게 이재명은 그런 사람은 아니야 라고 생각하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게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용주의, 국민이 원하는 국익 중심, 국민 우선, 이게 바로 정치인의 최고 목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매경에서 얼마 전에 그 조사를 했는데 제가 이런 건 자랑을 좀 해야 됩니다. 우리 기업인들 많이 계시니까. 제가 도지사 취임하자마자 조사를 했어요. 중소기업 임원 100명. 임원들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다음 대기업 임원 100명. 한 50명, 50명장. 이렇게 해서 조사를 했는데 제일 친기업 플랜들리한 단체장이 누구냐. 제일 반기업적인 기업인이 누구냐. 광역단체장이 누구냐. 이걸 조사를 했는데 이 중에 아시는 분 계신가 모르겠어요.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진짜 무관심하시군요. 이게 제가 더 섭섭한 부분이 이런 거예요. 거기서 제가 압도적으로 가장 친기업적인 기업 프렌들리 광역단체장으로 뽑혔습니다. 제가 37표인가 이렇게 받았어요. 2표씩 했는데. 다른 데는 되게 10표 이런 때. 저는 그게 왜 그런지 저도 갑자기 정말 놀랐습니다. 진짜 그렇게 생각하시나? 근데 그게 이유가 있는 거죠. 제가 성남시에서 여기 있는 그 사례들은 알 겁니다. 제가 30년 동안 방치되어 있던 그 두산건설의 그 병원 부지 있지 않습니까? 그 병원 부지, 병원 수입성이 없으니까 공사를 중단해버린 거예요. 이게 20, 30년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 동네에서도 골칫거리예요. 펜스 쳐놓고 막 무섭고 동네는 정말 폐허처럼 느껴지고. 근데 거기를 용도 변경을 해서 기업들이 들어오게 해달라니까 혜택을, 용도를 바꿔주면 땅값이 오르지 않습니까? 그럼 특혜준다고 비난받기 때문에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시장들이 몇 차례 바뀔 때까지 그냥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이익이 생기면 기업도 이익이 되면 그중에 일부를 시민들도 좀 나누고 저 나중에 의심받고 욕먹는 거야 그냥 당연하게 욕먹을 수 있는 거지. 일하다가 그러면 일하는 사람이 욕거리 하나도 안 먹고 일을 하냐. 그래서 제가 하라고 그랬어요 그냥. 그랬더니 결국은 용도를 바꿔주니까 당연히 이익이 생기죠. 대신 제가 조건을 달았습니다. 이 두산도 아는 일인데 계열기업사들이 이사 와라. 이 분양은 안 된다. 분양하면 건축 허가를 취소하고 철거한다. 이런 조건으로 제가 허가를 해줬어요. 그리고 땅 10%는 성남시로 주라. 그래서 거기다 주민센터 이런 거 지었죠. 그리고 두산도 임대하던 사무실을 다 이쪽으로 들어왔으니까 잘 된 거고, 지역에서는 일자리 생겨줬고, 동네는 밥이라도 한 끼 팔아서 좋고, 우리는 세금 들어와서 좋고, 그리고 땅 10% 받아서 그 정자동 비싼 땅에 공공시설 지을 수 있었으니까 모두가 만족하는, 모두가 행복한 길 아닙니까? 딱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게요? 이재명입니다. 의심을 받습니다. 혜택을 왜 줬냐? 지금 그 공격하고 있잖아요. 혜택을 왜 줬냐? 아니 기업한테 혜택을 줘야 기업이 의사결정 안에 들어오지. 혜택도 안 주고 안 들어올 기업을 데려오는 방법은 납치밖에 없습니다. 이런 건 유치가 아니라 납치인 거죠. 유치라고 하는 게 유인책을 줘야 되는 것인데 전 세계적으로 법인세도 감면하고 땅도 무상 제공하고 심지어 현금도 지원하잖아요. 지금도 현금 지원합니다. 우리 해외에서 투자하면 고용 지원금 주잖아요. 저도 몇십억씩 주는 거 다 사인 다 했어요. 현금도 주는데 그 용도 변경해가지고 혜택 주고 그중 일부 환수하고 이런 거를 제가 현대중공업 R&D 센터도 마찬가지로 시유지급 못 쓰는 땅 제가 장기 임대해 줬어요.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임대 이렇게 대기업한테 해주면 분명히 의심받고 수사당하고 특혜 줬지 이러면서 정치적 공방거리 되니까 이재명 시장 나중에 분명히 혼날 거다. 제가 그때 알았어요. 그럴 줄 알았죠, 제가. 그러나 중요한 거는 저는 부정을 한 일이 없으니까 그냥 해라. 그래서 R&D 센터 들어오면 거기 5,000명 전문 연구자들이 들어오면 얼마나 동네에 도움이 됩니다. 제가 지방세 세수만 해도 엄청납니다. 또 고급 인력에. 그리고 동네 얼마나 좋아지겠어요. 물론 다른 지역은 좀 이사 왔으니까 좀 불편하겠지만. 그 외에도 예를 들면 제가 호텔을 유치하거나 아니면 지역 관내 기업들 들어와서 불편함 다 제거해주고 제가 기업 유치하는 거 제가 다 했죠. 하나만 자랑 더 할게요. 제가 이게 진짜 중요한 선전의 기회이기도 하니까. 제가 부산 상위분들이 들으면 참 아쉬운 섭섭한 말씀인데 아마 여러분도 다 아실 겁니다. 시흥에 수자원공사 땅을 못 팔고 있는 게 있어요. 땅을 못 팔고 있는 게. 그게 어떤 거냐면
매립을 했는데 안 사가는 거였다는 거예요. 근데 부산에서 웨이브 파크라고 인공 서핑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2년 6개월 동안 허가 신청하면 이래서 안 된다 그러고, 그래서 요거 보완해서 가면 이래서 안 된다 그러고, 요거 보완해서 가면 또 이거 안 된다 그러고, 이거를 2년 6개월 동안 하다가 자포자기 상태라는 얘기를 제가 취임 직후에 바로 들어서 제가 그때 뭘 했냐면 TFT 만들어서 이 시흥에서 한다고 하니 도와 시가 합동 TF를 만들어라. 그리고 땅 사는 거, 인허가 해주는 거, 건축허가 뭐 이런 거 해주는 거, 그 다음에 필요한 규제가 있으면 규정이야 바꾸면 되는 거죠. 규정 자체가 필요해서 만든 건 아니거든요. 행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규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부합하지 않게 장애되는 거 다 바꾸자. 그리고 이 원스톱 서비스로 내가 분서가 막 나누지 말고 딱 한 개 부서가 싸그리 다 원스톱으로 지원해 주라. 결론은 어디서는 이 2년 6개월간 이 검토하느라고 세월 다 보냈는데 저희는 제가 취임한 후에 만들어서 재작년 10월에 다 지어서 개장을 했으니까 약 2년 만에 싹 다 끝내서 다 짓고 거기에 개장했습니다. 이럴 때 박수 한번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역시 이것도 제가 의심받고 있어요. 그거 왜 해줘? 그렇게 해줄 리가 없다. 보통의 정치인 같으면. 응? 뭐 혹시 관계 있는 거 아니야? 저 아무 관계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정치 지도자의 이런 사명의식, 저는 이게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용기 있어야죠. 저는 진짜 탈탈 털릴 거 어차피 각오하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면 아닌 거죠. 뭐 의심한다고 해서 의심받을까 봐 안 하면 나라가 발전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필요한 일은 다 한다. 이런 주장이었는데 어쨌든 그런 성과들이 그나마 인정받아서 사실 아무것도 가진 거 없지만 이 자리까지 왔고 결국 국민들께서는 제가 볼 때 그런 판단이 듭니다. 국민들께서는 내 삶이 바뀌는 실질적으로 체감되는 내 삶이 바뀌어야 누구를 지지하지 뭐 다른 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결국은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게 정치의 목표일 뿐만 아니라 정치인으로서도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해 주는 게 지지를 획득하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이다. 그래서 제가 경제 얘기를 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인심 써서 하는 얘기는 전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저에게도 필요한, 그리고 국가에게도 필요한, 여러분께도 필요한, 국민에게도 필요한 얘기니까 하는 거죠. 제가 말이 너무 길었는데 어쨌든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정부의 마중물 투자를 통해서 40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자라는 것입니다. 마중물 투자 뭐 다 아시죠? 기업들한테 투자를 다 맡길 수는 없는 거죠. 뭐 기업들이 다 한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기업들이 할 수 없는, 이익이 없어서 못하지만 꼭 필요한 거, 이익이 생겨서 필요하긴 한데 성공 가능성이 너무 낮아서 투자하기 어려운 거, 이런 것들을 정부 차원에서 해줘야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유익하니까요. 우리 저성장 경제가 정말 구조화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규제개혁, 이것만으로는 반전시키기가 어렵죠. 그래서 신기술 개발, 그리고 혁신, 신산업에 대한 정부의 과감한 투자, 그리고 지원을 통해서 민간의 혁신과 대대적인 투자를 끌어내야 된다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산업의 부흥을 이끌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서 여러 영역에서 저는 40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드는 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현재 정부 예산 중에서 R&D 예산이 30조 원 정도 됩니다. 민간의 R&D 자금이 약 70조 원 정도라는 거죠. 혁신 경제에서 이 R&D 자금, 이거는 기술 혁신을 통한 경제 성장과 정말로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R&D를 안 하면 우리가 앞설 수가 없죠. 그래서 정부 R&D 예산을 40조, 민간 R&D 자금을 90조로 해서 국가 R&D 총 자금을 약 130조 원 정도로 늘려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이제 R&D 시스템이 좀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실 거니까 생략하고, R&D 시스템을 문제 해결 중심, 과제 해결 중심의 임무 지향형 프로젝트로 그런 형식으로 바꿔나간다. 그리고 동시에 산업계와 연구자 중심으로, 그러니까 관료 중심이 아니고 현장에서 필요한 수요자 중심으로 개방형 체계로 바꾼다. 이게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일자리 200만 개, 이걸 만들려면 135조 원 정도의 재원을 과감하게 투자해야 됩니다.
이 구체적인 내역은 제가 잠시 아까 말씀을 드리지 못했는데 정부 부분에 85조 원, 민간 부분에 50조 원 이렇습니다. 강제로 하라는 게 아니고 그런 기회를 만들어 드리겠다 이런 뜻입니다. AI 클라우드 같은 디지털 기술 개발의 전환형 일자리 그게 60만 개 정도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IoT를 활용한 인력 그리고 디지털 융복합 신규 일자리가 한 40만 개 정도는 될 것이다. 그리고 10,000명 이상을 고용하는 10,000개 이상의 일자리가 나오는 유니콘 기업을 100개까지는 늘려보자라는 것입니다. 자, 기후 대응 기금을 확충을 해서 전환하는 기업의 노동자들에게는 체계적인 직업 훈련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정의롭고 모두가 혜택을 보는 포용적 전환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되겠죠. 정부가 과감한 투자와 지원, 그 다음에 기업과 노동자들의 적극적인 협조 이런 게 있다면 저는 구체적인 숫자를 좀 보면 재생에너지 확대 35만 명, 능동형 전력망, 소위 이제 스마트 전력망 여기 구축에 약 8만 명 정도, 전기차 확대에 한 27만 명, 수소차 보급에 5만 명, 그리고 그린 디지털 플랫폼 스타트업 여기다 25만 명 이렇게 하면 100만 명을 훌쩍 넘길 수 있을 것이다. 그냥 단순한 예측이 아니고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죠. 물론 거기에 가장 중심적인 역할은 현장에서 기업인 여러분들이 하시게 될 겁니다. 현재의 서비스업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률, 회계, 건축, 금융, 컨텐츠 이런 것처럼 지식 서비스 산업의 중심으로 고도화해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공공보건 분야 또 사회 서비스 일자리 확충까지 더하면 서비스 분야의 일자리가 한 100만 개 이상 추가로 늘릴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 공공사회복지 일자리 늘린다고 하니까 다 퍼주게 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또 소비를 늘리는 좋은 수요를 늘리는 또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신경제의 성공 여부는 투자에 달려 있습니다. 정부의 과감하고 대대적인 선행 투자를 통해서 민간 기업들의 기술 개발과 혁신 경쟁 그리고 투자를 끌어내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위기의 국면, 유동성이 심한 국면에서는 정부의 역할, 그리고 특히 최고 책임자의 역할이 정말로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재명의 신경제 5대 구상 세 번째, 여러분이 가장 관심 많은 규제 합리화 부분입니다. 이거 아마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역대 정부도 규제개혁 추진했어요. 김대중 정부, 노무현, 박근혜, 문재인 정부 뭐 많이 했죠. 많이 했지만 여러분들 만족하지 못하고 계시죠? 시장과 기업이 만족할 수준으로 작동했냐? 못했을 겁니다. 제가 경기도 도정을 하면서도 예를 들면 SK 하이닉스 지금 이제 클러스터 만드는 데와 관련해서도 참 공무원들 제가 봐도 갑갑할 정도였습니다. 저도 성과를 내야 인정을 받을 거 아닙니까? 저는 목표는 딱 하나예요. 잘해서 주권자들로부터 인정받는다. 성과를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느려 터졌냐? 그러면 안 되는 이유만 자꾸 얘기해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동네 민원 제기되면 안 하려고 그래요. 고발당할까 봐. 민원 제기당할까 봐. 감사식 당할까 봐.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법과 원칙대로 해라. 우리 최태원 회장님 기억하시겠지만 그 주민들이 무슨 환경영향 평가니 뭐 이런 거 가지고 막 시간 질질질 끌 때 제가 그 시장 보궐선거 하기 전에 빨리 끝내버리자. 그래서 제가 그 시장 대행하던 분한테 제가 개별적인 지시했어요. 그 선거 끝나면 신임시장이 표 때문에 쉽게 결정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원칙대로 빨리 결정할 거 빨리 해라. 그래서 빨리 진행됐어요. 이제 그게 결국은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 하면 정치인들은 잘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지금 선거운동할 때 이걸 규제 완화하겠습니다. 얘기해놓고는 가서는 안 하는 게 마음이 변해서 그런 게 아니고 가면 저항에 부딪힙니다. 관료의 저항에 부딪히는 거죠. 관료들은 안 되는 이유가 다 있어요. 이래서 안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행에 어긋나게 새로운 허가를 해주거나 여지를 열어주면 너 혹시 부정거래한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받습니다. 언론한테 비난받고 상급기관한테 의심받고 특히 정치적 공격의 대상이 될 경우는 정말 대책이 없죠. 그래서 시끄러운 거 안 하려고 그래요. 그냥 현재 있는 대로 엄격하게 해가지고 못하게 하면 아무 말썽이 없어요. 해당 민원인에게만 비난받을지언정 아무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게 정말로 중요하다. 잘한 정치인들 칭찬을 잘해 주셔야 이게 규제 합리화, 규제 자율화, 소위 네거티브 시스템으로의 전환도 실제로 가능해요. 안 합니다. 뭘 하겠어요? 의심받고 지적당하고 차라리 설거지를 안 해버려야 접시 깼다는 소리 안 듣죠. 그래서 이거 정말로 중요한데요. 여하튼 이 하고는 싶은데 이 제도가 꼭 그걸 보장하지는 않는다. 결국 사람이 중요하죠. 그리고 저는 특히 지금 현재 상황은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한다.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하고 우리가 속도가 느리면 다른 나라에 추월당한다. 이렇기 때문에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속도가 느린 시대의 규제를 속도가 빠른 시대에 새로운 규제 시스템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규제의 합리화가 필요한 거죠. 저는 규제 완화라는 얘기 잘 안 합니다. 여러분, 혁신과 경쟁과 효율을 제고하는 규제는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없어요. 그래서 막 독점하게 합니까? 불공정이 가능하도록 방치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혁신과 경쟁과 효율을 제고하는 규제는 강화한다. 혁신과 효율과 경쟁을 저해하는 그런 규제 빨리 없애버려야 된다. 축소해야 된다. 그래서 양자를 합쳐서 규제를 합리화하자라고 하는 거죠. 규제의 합리화를 통해서 기업과 산업에 신바람을 불어 넣어야 되고 실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신경제 제1화두는 구경제에서 신경제로의 완전한 체질 변화입니다. 체질 변화를 하려면 시스템 전환 그리고 특히 규제 시스템 대전환이 필요하다. 이걸 통해서 글로벌 탑 수준의 혁신 환경, 경쟁 환경, 효율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창의와 혁신의 기업가 정신이 마음껏 꼽힐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현실에 안 맞는 규제 이런 것 때문에 혁신, 도전, 투자가 멈추면 우리 모두의 손해 아니겠습니까? 그런 데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규제혁신기구와 갈등조정기구, 규제비용관리, 예를 들면 규제 관련 모든 제도에 대한 일대 혁신이 필요합니다. 모두가 말하지만 할지 안 할지는 결국 의지에 달린 문제다. 용기와 결단에 달린 문제 말씀드리고요. 현재 칸막이 규제인 업역별 규제, 예를 들면 무슨 부 이러니까 하나의 기술을 가지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저기 갔다 다 해야 돼. 이렇게 하지 말자. 사업자의 기능과 기술 중심으로 규제를 통합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한 군데서 다 처리해 줘야죠. 원스톱 제도를 일상화해야 됩니다. 진입장벽을 낮추고 신기술의 융복합을 촉진해서 산업 발전 속도에 부응하게 해야 된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동시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 소비자 보호 같은 정말 글로벌 경쟁의 필수적인 요소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은 더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불안전 판매 막 하고 주가 조작해도 가만 놔두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국제 경쟁 요소가 뒤처진다. 소비자 보호 안 하고 여러분 리콜도 잘 안 해주고 이러면 살아남겠어요. 그래서 긍정적 평가가 높은 규제 샌드박스, 규제 개혁 특구 이런 제도는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겠죠. 그리고 규제 합리화 방식에서 이 정부가 하는 위에서 정해서 내려 보이는 방식이 아니고 시장과 기업이 참여하는 밑에서 정해서 이거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걸 상층에서 결정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다 선호하는 실질적인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 진짜 바꿔야 됩니다. 관료가 모든 걸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정하던 시대는 지났어요. 그렇게 하기에는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 관료가 그 공부하는 시간에 이미 세상은 딴 세상으로 가 있을 거예요. 자, 과감하게 허용을 하되 사후 책임성을 높이고 산업 고도화 그리고 발전 속도에 뒤처지지 않게 시장의 흐름을 아래로부터 수용해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산업 간의 융복합이 이 대사인 이 대전환 경제에 더 이상 어울리지 않는 규제 방식 이제 지양하고 과감한 네거티브 규제 방식 사후 통제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좋아하실 얘기 같은데요. 미국의 규제 도입 방식이 2, 4, 1 룰. 한 개를 규제하면 두 개를 기존 규제를 포기한다. 이 제도 도입도 검토할 만합니다. 규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의 규제를 더 많이 푼다. 이렇게 꼭 해야 되겠죠. 미국, 영국 이런 선진국들이 규제 총량 관리 제도 도입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도입할 만한 것 같습니다. 정부 규제의 전수조사도 해야 되고 핵심 규제에 대한 비용이 대체 얼마나 드냐 이런 규제를 지키려면 이런 규제 비용 관리 제도도 강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전환의 시대에 이제 산업의 융복합, 신산업의 등장은 필연입니다. 시스템 대전환 이것만 능사는 아니다. 제기되는 문제들을 현명하게 신속하게 해결해 가야 됩니다. 산업 발전 속도에 맞춰서 규제의 완급을
적기에 조절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업의 과감한 투자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는 신속하게 개혁해야 됩니다. 갈등과 이해 충돌을 잘 조정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정부와 지도자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도약한 대한민국 그 영광 뒤에 그늘이 있습니다. 바로 수도권 과밀화, 지방 소멸 위기입니다. 아까 지방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던데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이 역대 정부들의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앙, 지방 또 수도권과 지역 간의 불균형 발전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지방에서 하고 싶은데 가자니 인력도 없고 지원도 잘 안 돼요. 불편하고 이래서 못 가지 않습니까? 이걸 해결하겠다라는 게 바로 신경제 5대 구상의 네 번째 남부 수도권 구상입니다. 이제 지방이 훨씬 더 나은 시대를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이 남부 수도권 구상은 글로벌 메가리전 경쟁 시대라고 하는 현 시대에 우리나라 대표 선수를 하나 더 만들자 그런 취지입니다. 서울과 또 이 경기, 이 충청까지 포함하는 이 중부 수도권 그리고 영호남, 제주를 중심으로 하는 남부 수도권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성장 엔진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남부 수도권 메가리전은 세계적 수준의 혁신 거점 도시인 신산업 특화 수도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기업인 여러분들께도 새로운 기회가 주어질 수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산업 특화 수도가 첨단 산업과 고차 서비스를 기반으로 해서 초광역의 도시 네트워크, 거기에 허브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특별자치도 수준을 넘어선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할 것이고 신산업 특화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남부 수도권을 중부권과 연계해서 반도체, 미래 모빌리티, 또 2차 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헬스 같은 5대 글로벌 슈퍼 클러스터를 우리가 구축해야 됩니다. 전국의 지역별 이제 국가 혁신 클러스터 그리고 첨단 산업 복합단지 이걸 상호 연계시켜서 융복합화를 통한 정말 파괴적인 혁신이 가능하게 해야 됩니다. 남부 수도권에 첨단 소재 복합벨트, 또 항공 우주 산업 벨트, 해상 풍력 산업 발전 벨트, 수소 산업 벨트 이런 특화 산업 벨트를 조성해야 됩니다. 영남 순환 전철 셔틀, 또 호남 순환 전철 셔틀 이런 걸 운행하고 가덕 신공항 건설, 또 무안 국제공항 활성화 이런 것도 꼭 추진해야 됩니다. 자, 단일한 경제권으로서 이제 내생적인 지역 발전 시스템을 갖추도록 우리가 지원해야 된다 말씀드리고, 수도권 남부 수도권 구상은 이제 이렇게 될 경우에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가 전개되겠지만 2035년까지 추가적인 일자리 400만 개, 인구는 총 2,400만 명, 전국 평균 지역 경제 성장률 5% 달성 이런 걸 목표로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남부 수도권은 아시아 글로벌 메가 리전이라고 할 수 있는 싱가포르 권역, 또 홍콩 선전 권역, 오사카 나고야 권역 이런 걸 능가하는 글로벌 기준의 새로운 선진 기업 환경이 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대만의 산업 경쟁력에 맞서는 정말 첨단 R&D 생산 역량을 구축해서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경제권으로 이 남부권을 재창조해야 되겠습니다. 자, 신경제 5대 구상 5번째입니다. 좀 길어서 죄송합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이 코로나 팬데믹 지원을 확대해야 됩니다.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불균형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이 시기에 불균형이 정말 고통의 양극화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통받는 사람 너무 고통받고 좋아지는 사람 너무 좋아지고 이렇게 되고 있죠.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지원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정부의 역할이 중요할 때죠. 코로나를 극복하고 경제 제도약을 이뤄내려면 중소기업, 자영업, 소상공인에 대한 정말 국가적인 대대적 투자, 지원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사회 경제적인 약자 보호를 넘어서서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일입니다. 풀밭이 다 망가지면 호랑이도 결국 살기 어렵다. 경제 생태계는 생태계로서 유지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완전한 보상, 매출 회복 지원이 필요합니다. 사실 정부가 해야 될 일을 우리 소상공인들 또 자영업자들이 대신 담당하지 않았습니까? 고통을 대신 감당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우리 국민 모두가 그 책임을 나눠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코로나의 발생 시점부터 완전한 극복 시점까지의 피해에 대한 완전 보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원이 필요합니다. 한국형 PPP 제도 도입을 통해서 고정비 피해에 대해서는 온전한 지원을 해야 됩니다. 소상공인의 그리고 자영업자의 신용회복 지원, 그리고 채무 부담 경감이 필요합니다. 빚이 너무 많이 늘어났는데 그게 본인들의 잘못만은 아니고 사실은 우리 국가 모두의 방역을 위해서 희생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피해로 인해서 연체 그리고 연체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무 조정 그리고 방역 조치로 인한 경영 위축 때문에 발생한 신용 등급 하락 이걸 회복하는 신용 대사면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공정한 산업 생태계의 구축을 위해서 중소기업, 벤처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도 필요합니다. 하도급 위수탁 거래 그리고 협동조합의 공동사업행위 이 허용 범위를 확대해야 됩니다. 하도급의 갑질 또 기술 탈취와 같은 불공정 거래 이 불법 행위들은 근절해야 됩니다. 공정한 시장 질서를 위한 것이죠. 과감한 벤처 투자를 통해서 혁신 창업 국가를 우리가 건설해야 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2027년까지 벤처 투자 자금을 10조 원으로 확대하고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K비전 펀드 이거 저희가 만든 건데 이 K비전 펀드를 조성해서 신기술, 신산업 분야의 기술 창업을 연 30만 개 시대가 열리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투자와 지원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당연히 올려야 됩니다. 중소기업 환경 친화적인 또 사회 책임을 수행하는 경영 혁신을 수행하는 소위 ESG 맞춤형 지원 이 확대가 꼭 필요합니다. 아마 앞으로 ESG 관심 갖고 거기에 정말 호응하지 않으면 아마 투자를 못 받는 시대가 곧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걸 정부가 지원해 줘야 된다 그 말이죠. 기업들이 혼자 감당하기 너무 어렵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는. 자, 기존 스마트 공장의 탄소 제로 또 안전 등이 결합된 스마트 공장 2.0 추진이 필요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제조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또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해달라는 요청인데 타당한 것으로 봅니다. 전통기업, 신산업 간의 사회적 대타협 모색을 통해서 전통산업 지원을 우리가 확대해야 됩니다. 중소기업이 살아야 대한민국 기업도 일자리도 살아나고 늘어납니다. 대공황 시기의 루즈벨트 또 지금 현재 미국의 바이든 정부처럼 강력하고 대대적인 투자로 우리 경제를 재도약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중소벤처기업이 잘 나가는 나라, 청년들의 기회를 늘려주는 나라 꼭 만들어야 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여기 함께하신 우리 경제인 여러분 긴 시간 제 말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신경제 5대 구상은 1인당 GDP 5만 달러, 주가지수 5천 시대를 열 수 있는 핵심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신경제 5대 구상을 통해서 하드파워, 소프트파워로 우리 국가가 무장하고 혁신국가 또 개방국가로 거듭나서 인류사회에 기여하는 종합국력 세계 5강 경제대국을 건설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누구나 경제 비전, 공약 말할 수 있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지도자의 용기와 실력, 그리고 통찰력과 해안, 검증된 추진력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기업 친화적인 실용주의로 이 험난한 대전환의 시대에 대한민국에 닥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서 국민들에게도 우리 기업인들에게도 우리나라에게도 유익한 정말 변화하는 더 진화된 정부 꼭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연이 조금 길어질 때 그래서 제가 이 대한상이 시간에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 소통 플랫폼에서요 기업인들과 국민들을 대상으로 투표를 받았습니다. 제가 또 강연을 들어보니까 7개 질문 중에 2개는 이미 다 하셨어요. 성장 분야에 제일 많이 투표를 받은 게 신바람 나는 규제 개혁으로 상당히 많은 설명을 주셨는데 부서들 보고 해당되는 일을 하라고 하면 안 되는 이유만 찾아옵니다. 뭐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그게 이제 문제는 그렇게 할 경우는 지방이 다 소멸합니다. 당장은 좋은데
그런 단시간 그래서 이거를 벽을 좀 터주는 그런 제도들도 지금 시행되고 있고 계약학과라고 하면 여기 다 계시겠죠. 경영을 하시는 분들이니까.